위적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죠. 농사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G20에 들어갈 만큼 어느덧 경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만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적이 매우 부진하기만 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약 44%, 곡물 자급률은 약 20%로 OECD 국가 중 식량 안보 지수 최하위권입니다. 우리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또 농업이 안정되고 농촌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텐데요. 지속 가능한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길, 오늘 시사날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충남연구원의 박경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연구원 최종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윤길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1월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과일 가격이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크게 오르면서 3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이상기온은 전국의 농촌을 강타했고 작년 사과 생산량은 30%가 줄었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민들, 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농업에 대한 이슈 아무래도 과일값 폭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과일 사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 하시는 서민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입 과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대가 지속될 경우 농가에서는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이라는 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이제 일단 기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날씨가 안 좋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다 보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사실 저장했던 저장 창고에서 농산물이 안 나옵니다. 더 오를 것을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폭등되는 현상인데 이전에도 뭐 배추 파동이라든가 뭐 고추, 마늘 파동, 뭐 계란 뭐 파동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한 품목, 뭐 많아야 두 품목 이런 가격 폭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품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농업에 굉장히 위기가 왔다. 특히 이제 경영 분야에서 위기도 오고 기후 위기로 인한 영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경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가격 폭등 이런 것은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도 다양한 정책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급 관리를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수요에 맞게 공급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계획 조정, 예측, 위기 대응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산 계획 조정이라는 것은 일부 품목이 공급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단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정책, 계약 재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 자체를 조정하고 있고 이제 예측은 생산 단계에서 못 잡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생산될 건가를 계속 예측해서 미리 대응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계속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과 같은 상태죠.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여기 어떻게 대응할 건가? 가장 큰 정책이 그 정부에서는 수급조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내놓게 되는데 그게 세 개, 그 주의 단계, 그리고 경계 단계, 그리고 심각 단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심각 단계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심각 단계에서 하는 만큼 웬만하면 이걸 안 하는 게 좋은 정책이니까
농업인들이 크게 고민하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좀 꼽자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가격이 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잡히지 않은 물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농촌의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농민들이 합니다. 농민이 봉이냐. 최근에 선거 기간 중에도 이 대파 가격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과 가격이 올라간다면서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니 농민들은 농사 짓는 것밖에 없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몇 년 전에도 경북 지역에는 마늘밭이냐 양파밭을 또 갈아엎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많이 출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가격이 또 올라가면 농민들한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수입한다라고 하면서 농민들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주지 않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나면 도시에 사는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마치 농민들한테 이윤이 많이 남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시선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좀 불편하고 어렵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년에는 품목을 바꿔봐야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니까 이 정부에도 불만이 많고 그렇지만 농민 인구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도 힘을 못 쓰고 있으니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수입이 수십 년 전에 시작이 되고 농업이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경철 박사님께서는 예. 우리나라가 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90년도에 그 시장 개방을 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통해서 농산물을 시장 개방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관세를 대부분 많이 철폐를 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농업 선진국과 농업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까지 다 FTA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경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구 뭐 유럽이라든가 그 미국 같은 경우 농가당 농지 경지 면적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농가당 지금 경지 면적이 1.5 헥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 분야는 사실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우리 안에 호랑이하고 뭐 이렇게 고양이하고 가둬놓고 싸움 해봐. 고양이한테 힘내서 싸워봐. 그런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됩니다, 사실. 면적 부분에서 경쟁력이 딸리기 때문에 기술 투자를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어느 농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정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농가들, 소수의 농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농가의 대부분은 1.5 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농 구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정부의 정책은 이제 규모화, 선진화, 기계화 뭐 이쪽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좀 비대하게 발전을 하는데 대다수의 농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1.5 헥타르 미만 농가가 거의 70% 정도 되는데 이 대다수의 농가는 이제 정책에서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못 살게 되니까 이제 도시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고령으로 인해서 자연 도태되는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그런 어떤 경쟁력 위주로 간다고 한다면 소수의 농가는 살 수 있지만 대다수의 농가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농가는 좀 작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이 크지 않지만 유럽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좀 대농이기 때문에 네. 분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가요? 유럽은 이제 저도 이제 가봤는데요. 그렇게 큰 규모의 영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목장인데요. 그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독일에서 생산하는 우유가 물값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럼 물값보다 싸면 이 우유를 팔아서 사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냐 했더니 자기는 국가의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생계는 가능하다. 그래서 농업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런 농업의 가치를 증진하는, 예를 들어서 생태를 보존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겨우 농가로서 살 수 있지, 아예 유럽 농민도 경쟁을 통해서 살으라고 한다면 자연히 없어져야죠. 그러면 유럽의 농촌, 그 아름다운 농촌도 사실 사라지게 되죠. 우리나라로 좀 대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공익직불금 제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농민들이 수행하고 있는 농업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 이 국가 안보와 식량 안보를 위해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준다. 이게 공익형 직불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게 뭐 지급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0.5헥타르 이하, 그러니까 1,500평 정도 되는 미만의 소농들한테 이 지급해주는 소농 직불금이 있고, 면적당 계산해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또 과제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당면한 문제는 이러한 공익직불금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높이고 유지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되는가, 이런 것이 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박경철 박사님께서 독일의 예도 좀 들어주셨고요. 예. 지금 현재 공익직불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들과는 좀 비교했을 때 예.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럽의 농가들은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농가 직불금을 받으면 한 몇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써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1년에 40~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사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익 창출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뭐 자연재해도 크고, 그다음에 또 병충해도 크고, 면적을 키워야 그나마 직불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안정적으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면적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그 대형 기계를 사고 큰 창고를 짓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농촌에서 살고 싶어도 소득거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고, 경쟁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 대다수 농가들은 그럼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과연 이 경상북도도 남아난 사람이 있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면적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농촌에서 물론 정부 보조금만으로 다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정 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한 30~40%는 살 수 있도록 그 정부에서 기본 소득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농촌에서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농가 지원에 대한,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두 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익직불금 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고, 각 지자체마다 농어민수당이 있더라고요. 이 농어민수당은 어떤 건지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취지 자체는 공익형 직불제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2010년대부터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수확량과 이런 거에 관계없이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 농민수당을 지급하라는 운동을 좀 벌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에 전남 강진에서 농업인 경영안전자금으로 처음으로 연 70만 원을 집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이 봉화에서 2019년에 농업인 경영안전자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농어민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농민수당에서 어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수당을 지급하려고 보니 공익적 가치가, 야, 농업만 있냐, 우리 어업도 있다, 그리고 농촌만 사람이 줄어드냐, 어촌도 사람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 경상북도에서는 농업, 어업, 임업까지 포함을 해서 농어민 기본수당으로 1년에 2번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수당, 우리 경상북도는 어떤 현황인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경북에서도 이제 광역 지자체들 중에서는 가장 좀 늦게 시작은 했습니다. 2022년에는 21만 명 농업 경영체 농가들에게 총 1,315억 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보다 조금 늘어가지고 농가는 한 22만 명, 그리고 금액으로는 1,352억 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년에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그 농민 수당의 그런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농어민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농민 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만족하는 농가일수록 그 비료와 농약을 감축하고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 공동체에 더욱 참여하겠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겠다, 그런 그 응답 비중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농민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익식불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당인 만큼 받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준수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적게 쓰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준수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준수 사항들도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농어민 수당의 목적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재인식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농가분들이 농어민 수당을 주는 목적이 이제 소득 보전, 삶의 안정, 뭐 이런 거가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런 목적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농업과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수당이잖아요. 그냥 드리는 돈이 아니라 어떤 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너무 그 소득 보전에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농어민 수당이 사실 이게 좀 직접적인 보조금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지으시는 분 또 짓지 않으시는 분들 사이에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이게 농가당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난다. 그러니까 보통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부부가 하고 있으면 남성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은 이건 내 앞으로 나온 돈이야. 내 앞으로 나온 돈이기 때문에 내가 쓰겠다. 마치 이제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선심 쓰듯이 그래, 내가 이렇게 줄게. 그러니까 이 여성 농민들 입장에서는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농민 수당에 받는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좀 많았고요. 이 두 번째는 농촌이라고 농사 짓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같이 농촌을 이루고 있는데 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주냐, 우리도 좀 받고 싶다, 우리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거는 한 시행되고 한 2년쯤 지나니까 지역화폐로 쓰게 되니 이 중소상공인들도 같이 좀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걸 받고 있는 농민들 가운데 대략 70세 이상 분들은 아이고 나라에 돈이 이렇게 많이 퍼다 주면 되냐, 나라 국방 거덜난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돈을 줘야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받으시는 분들도 하고 있다. 이 얘기인 즉슨 마치 이게 복지, 현금성 복지로 여기는 부분이 여전히 많고 이게 농촌 내에도 많은데 농촌을 벗어난 도시에서는 더더욱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농민수당 시작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농업인들, 지역 내 비농업인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불만, 반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부의 농업 직불금은 다 현금으로 그냥 통장으로 꽂아줍니다. 통장으로 보내주니까 사실 농민들이 현금을 받아도 이게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 이게 뭐 얼마가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현금을 쌓아놨다가 그 자기한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 손주들, 뭐 서울에 뭐 대학 간다고 한다면 손주들 뭐 등록금도 해주고 집 산다면 그래서 그 보조금들이 지역 내에 남겨지지 않고 다 지역 외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은 이제 지역 내 지역 화폐로 주다 보니까 이게 지역 내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수 효과를 해서 이제 그걸 계산도 해보면 굉장히 농민수당을 지급한 액수보다도 몇 배나 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가구일 경우에는 8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2인 가구일 때는 나누어서 4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가 많을수록 많이 받기 때문에 인구 유치에도 좋겠죠. 이제 뭐 이렇게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농민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래서 개별 지급을 이제 갈수록 지역에서 요구를 많이 할 거고 지자체에서도 뭐 그런 방향으로 아마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농민수당으로 비슷하게 불리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으로 불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농민기회소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박사님? 당시 이제 단체장께서 그 기본소득을 중요시해서 마인드는 이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은 보장받아야 된다. 그 대상을 이제 농민에 먼저 이렇게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농민 기본소득을 했습니다. 농민수당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금 지자체에서 가구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농민 기본소득은 이제 개별 지급을 하고 있죠. 농민수당은 이제 뭐 조건을 많이 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농민 기본소득은 가급적 최소한의 조건, 아니면 조건을 두지 않고 농민들한테 그냥 지급하는 겁니다. 기본소득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농민 기본소득을 더해서 기회소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어떤 건가요? 지금 농촌의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농촌의 지속성을 위해서 농촌의 그다음에 후계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세계의 어떤 직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친환경 농민,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그다음에 기농기촌인, 지자체에서는 지금 사회보장 심의회를 거쳐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이제 통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하반기, 정확하게는 10월부터 하는데요. 월 1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예, 그래서 1년이면 180만 원의 기회소득이 되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농사를 지어서 하고 지역사회에서 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수익을 한다면 농촌에 정착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기회소득을 하기 시작을 올해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또 다른 지역으로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지자체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력이 관건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와는 다르게 경상북도는 그만한 재정력이 있을까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방에 따라 달라지는 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경상북도는 그만한 재정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높고, 그 도시에서 걷어들인 이 지방세, 세수를 가지고 이 농촌에 배분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이게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자꾸 인식되다 보니까 사회보장 심의제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재정도 적은 데다가 이 심의까지 거치게 되면 농업 분야의 농업정책 예산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상북도로 내려오지 않는 한 경기도와 같은 농민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민수당을 도입을 할 때 사실 굉장히 그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지방에 뭐 예산이 많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도입하냐.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렇게 도입을 꺼려를 했고, 저도 이제 그때 경북에 와서 도청에서 뭐 강의도 몇 번 하고 했는데, 그때도 경북은 재정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건 어렵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농민수당을 처음 도입한 이제 해남이라든가 봉화라든가 뭐 전북의 고창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보면 사실 재정 능력이 별로 없죠. 근데 시행을 했거든요. 사실 그 예산이라는 게 뭐 많다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토건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민수당을 시군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한 100억 정도 안팎인데, 시군에서 보면 100억 정도면 사실 일반 농촌마을 개발 사업 같은 경우 한 마을에 뭐 30억, 50억, 많은 데는 뭐 70억 이렇게 들어간 사업들도 있거든요. 해남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을
이란 조례를 처음 제정을 했는데요. 군수님이 강한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었고 조례를 제정을 했고 처음 한 90억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재량 사업비도 있거든요. 단체장에 재량 사업비도 있고 예산을 이렇게 쓰는 방식의 문제지 뭐 이렇게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뭐 복지 포퓰리즘이냐 뭐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현금성 지원이 턱없이 낮습니다. 소득의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율도 보면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OECD에서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이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자살률이 또 OECD도 압도적으로 1위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런 소득 그 보장 방식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든가 이런 그 과소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농촌,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 부분. 우리 농촌은 그동안 아마 수백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지,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에 문제는 없는지, 또 개선점은 어떤 게 있는지,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간단하게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정, 그러니까 농업 정책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근데 그런 노력이 대부분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위주였습니다. 이제 농가나 농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거고, 지금의 농촌은 너무 좀 복잡합니다. 그때 많이 변했죠. 지금 뭐 대전환의 시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농업이 계속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너무 어려워졌고, 이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 정책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반성들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공익직불제 그리고 농어민 수당 같은 이런 정책들이 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 수단인 건 맞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좀 가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정을 위한 어떤 큰 틀을 이쪽으로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그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 농업은 이제 식량 문제, 식량 주권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수입하던 시대는 앞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도 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전쟁 발발이라든가 기후 재앙이 있을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곡물이 사실 앞으로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 농업 문제는 이제 공익제, 공공재로 보고 이것을 보호를 하고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국가와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재정을 통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사회가 파탄났을 때 농업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농업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농촌을 보호해서 지금과 같은 선진국이 됐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농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대해서 밀리고 있고 농민들은 표도 안 되니까 이제 관심도 안 두고 하다 보면 농촌이 파탄나면 국가가 이제 흔들리는 지금처럼 제가 농산물 파동처럼 이게 이제 주기적이고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사실 수입 얘기하지만 수입도 한두 번이지 그걸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농업, 농촌, 농민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농민들도 그만한 역할을 해야겠죠. 최령길 기자 정리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 국민건강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이 농민들과 농촌을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과 이 소득은 식량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이 함께 결합된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식탁에는 어떤 우리 농산물들이 올라왔을까요? 지속 가능한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은 우리의 끼니, 또 바로 우리의 건강이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